나는 치매 걸린 아버지를 2번 버린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도 아직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라디오를 듣는 분들 중에는 지금 당장 라디오를 꺼버리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죠. 저 같은 사람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이 더러운 고백을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48살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작년에 7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과 시설을 전전하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지켜드려야 한다. 치매에 걸리셔도 끝까지 효도해야 한다. 그게 자식돌이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도리에서 2번이나 도망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늘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이해하게 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린 저에게 아버지는 일 끝나고 술에 취해 들어와 소리 지르는 사람,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로 걷어차는 사람, 시험 점수가 마음에 안 들면 시험지를 구겨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100점을 받아왔던 날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고 친구들도 부러워해 줘서 저는 그 시험지를 들고 들떠서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시험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100점 맞았어요. 아버지는 시험지를 한번 보더니 제 머리를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이게 자랑이냐? 이 점수로는 의사도 판사도 못 된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일하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칭찬받을 일 따위는 내 인생에 없겠구나. 집안 공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저와 언니는 자동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의 표정부터 살피고 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먼저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난 날에는 그 화가 엄마에게서 저희에게로 흘러내려왔습니다. 밥이 식었다고 욕을 하고 청소가 덜 되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숙제를 제대로 안 했다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그래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은 아버지야. 그래도 이 집 가장이야. 그래도 너희 아버지야. 엄마 입에서 나오는 그래도라는 말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도라는 말 뒤에 붙은 모든 폭력들이 마치 정당화되는 것 같아서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가능한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은 늘 발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작은 효도심 같은 것이 있긴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흔히 생기는 막연한 의무감이었습니다. 19살 때 아버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너 어릴 때 너무 많이 때렸지. 그때는 나도 젊어서 정신이 없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아버지가 사과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자 모든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술을 마셨고 다시 소리를 질렀고 다시 우리를 향해 화를 쏟아냈습니다. 20살이 되자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용돈 벌고 등록금 벌며 간신히 대학을 다녔습니다. 아버지에게 손 벌리기 싫었습니다.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매달 조금씩 집에 돈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엄마와의 끝만은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길도 자꾸 잃고
집 찾아오는 것도 힘들어한데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그러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동네에서 길을 잃고 새벽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인이 길을 헤매고 있다며 가족이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매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약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아버지의 치매는 초반부터 공격적이었습니다. 욕설이 늘었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가끔은 엄마를 밀치려 들었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때리려고 했다. 주먹을 들고 다가오는 걸 보고 내가 저 사람 옆에서 평생 어떻게 살았나 싶더라. 그 말은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를 감싸던 엄마 손이 이제는 아버지의 손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 집 근처로 모시자. 저와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그리고 무릎 나간 엄마, 거기에 치매 걸린 아버지까지 작은 아파트 한 채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집 안을 돌아다니며 문을 열고 닫고 불을 켰다가 끄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무작정 눌러보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막으면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비키라. 이 집은 내 집이다. 너는 누구냐? 나 나가야 한다. 아들은 무서워 울었고 아내는 밤마다 깨다 보니 눈밑이 시커매졌습니다. 엄마는 무릎이 아파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자주 울었습니다. 낮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드시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밥 안 주냐? 배고파 죽겠다. 방금 드셨다고 설명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화를 냈습니다. 밥상을 걷어찰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상사는 말했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요즘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다. 정말 그랬습니다. 몸은 회사에 있는데 머리는 늘 집에 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릇이 깨져 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고 아내는 울고 있었고 아들은 방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나를 납치해와 가둬놨다. 다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엄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여기서 나가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입술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자식은 없어도 된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듣던 말이지만 치매 걸린 아버지 입에서 다시 들으니 이제는 미래까지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잠들다 깨달을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다음날 아침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가볼게. 약을 바꾸든 검사를 다시 하든 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줘서 고맙다. 나는 이젠 진짜 힘이 하나도 없다.
이 말들이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도시 외곽의 큰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나 병원 싫다. 집에 데려다 줘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과 계기판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저는 보호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과 나이와 기존 병력과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를 적는 칸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제 번호를 적어야 했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 번호를 적었습니다. 볼펜이 형의 번호를 따라가며 종이를 긁는 소리가 귀에 쿵쿵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여기 싫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의 주름과 굉장히 가벼워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장실만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을 나와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몇 분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갈까 수십 번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죄송하다고 말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백미러로 응급실 문을 보았습니다. 작아지고 또 작아지다가 결국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저는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날 저는 치매 걸린 아버지를 병원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게 제가 저 자신을 폐륜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뒤로 병원에서는 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은 곧바로 전화해 저를 욕했습니다. 너 진짜 인간 아니다. 왜 내 번호를 적었냐? 너는 아버지 버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형의 말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상의 끝에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엄마도 더 이상 집에서 돌볼 힘이 없었고 저도 더는 집으로 모셔올 자신이 없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신 뒤 저는 처음 몇 달 동안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서 오는 상태 보고 전화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한 번은 보러 가야 하지 않겠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잠시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내 마음 안다. 그래도 사람이면 한 번은 얼굴 보러 가야 한다. 결국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나이 많은 노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술 취해 소리치던 사람의 그림자는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둘째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간호사, 물 좀 줘.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자 곧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를 평생 괴롭히던 사람인데 이제 나를 기억조차 못하는구나. 이 사람은 끝내 나를 아들로 떠올리지 못하는구나. 엄마는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마누라. 아버지는 엄마 얼굴을 보며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좀 데려가줘라. 그 말은 제 심장을 다시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집이 제가 도망쳐 나온 그 집이라는 사실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엄마 생활비, 우리 집 대출, 아이 학원비까지 합치니 숨이 막혔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비 반 낼게. 나머지는 내가 해. 내가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병원 보낸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굳이 그렇게 비싼데 모실 필요 있냐? 어차피 다 잊어버리시는데 조금 싼 데로 옮겨도 똑같다. 어차피. 그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어차피 기억 못한다. 어차피 누가 오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본인도 인지 못한다. 그 어차피라는 말은 양심을 마비시키는 독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더 싼 시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외곽, 오래된 건물, 작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곳. 직접 찾아가 보니 냄새도 조금 났고 복도에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원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돌봐드립니다. 가족분들이 자주 오시진 않으니까 저희가 대신 챙겨드려요. 그 말이 위로 같으면서도 마음 한가운데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아버지를 그 시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버지를 두 번째로 버린 순간입니다. 이동 차량 안에서 아버지는 또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고 싶다. 저는 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침대에 아버지를 눕히고 담요를 덮어드리면서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라도 돌봄을 받으신다. 그래도 엄마는 좀 쉴 수 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이제 조금 숨 쉴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시 도망쳤습니다. 시설로 옮긴 뒤 아버지를 찾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멀다는 핑계, 돈 벌어야 한다는 핑계.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고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아침에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하게 들려왔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폭발처럼 울렸습니다. 드디어 끝이구나. 시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거의 숨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호흡은 가늘었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고 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게 제게 보낸 마지막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아주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눈물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 전쟁이 끝났구나. 그 생각이 떠오른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은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도 울었습니다. 친척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둘째가 제일 고생했다. 아버지 병원 모시고 시설 알아보고 다 내가 한 거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효자가 아니라 폐륜 자식입니다. 저는 치매 걸린 아버지를 병원에 버리고 또 한 번 싸구려 시설에 버린 자식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라디오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앞으로 평생 그날 병원 주차장에서 떨리던 손을 잊지 못할 겁니다. 응급실 문을 등지고 걸어 나오던 발걸음을 잊지 못할 겁니다. 싸구려 시설의 눅눅한 냄새와 좁은 침대 위 아버지의 마른 손 등을 잊지 못할 겁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마음껏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폐륜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식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치매 걸린 부모님을 돌보며 오늘도 울고 있을 수많은 자식들이 있다는 것. 그 사람들도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수백 번씩 흔들리며 버티고 있다는 것만 한 번쯤 떠올려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좋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주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더러운 선택까지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제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는 결국 아버지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식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